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말이고 하니 연간 1년간에 걸쳐서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 다음에 외환시장, 커머디티 시장에서 나타났던 변화들을 좀 살펴보고 이게 내년에도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는 방향이 바뀔 것인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전반적으로 시장을 생각해 보면 주식과 채권 중심을 생각해 보면 주가의 경우에는 올해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가 그거 다 회복하고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반대로 올해 금리가 확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최근에 이제 거의 되돌림,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특징적인 현상이 달러와의 약세죠. 달러화가 글로벌하게 약세고 한국 원화도 작년에 올라갔던 것이 이제 다 떨어지면서 한국 원화 환율이 한국 원화의 강세가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커머디티 시장에서 보게 되면 금이나 은과 같은 귀금속 가격이 올해 좀 많이 올랐죠. 물론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이게 채권 가격 떨어지는 것만큼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구리나 원유 이렇게 실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는 그런 커머디티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졌다가 특히 원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유가까지 나왔었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상당히 좀 많이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간에 어떤 게 깔려 있겠는가라는 건데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죠. 믿음. 사람들이 어떤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가격의 움직임이 만들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이제 펀더멘탈하고 유동성 두 개의 엔진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들었던 비유가 그렇죠. 비행기를 보면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한 개가 있는 전투기가 있어요.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긴 하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 엔진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비행 중에 그러면 비행기가 추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최소한 엔진 두 개 이상씩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엔진 하나가 꺼지더라도 한 개 엔진만 가지고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엔진 한 개 꺼졌으니 가까운 곳에 착륙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 우리 금융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엔진만 가지고 돌아가는 곳은 아닙니다. 두 가지 엔진이 있어요. 한 가지 엔진이 꺼져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이라는 엔진이 확 꺼져버린 것이죠. 경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4분기에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아마 보이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2분기에 훅 떨어졌다가 3분기에 올라갔다가 4분기에 다시 떨어지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펀더멘탈은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펀더멘탈 엔진이 꺼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금융시장이 급격한 경기 침체만 반영해야 되는데 급격한 경기 침체를 반영하던 모든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들이 확 돌아서고 그 이후로 또 다시 바뀌지는 않고 있어요. 가령 지난 3월 달에 그 펀더멘탈 엔진이 꺼지면 주가가 폭락을 했죠. 금리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3분기에 펀더멘탈 엔진이 켜지면서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올라갔죠. 금리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갔어요. 4분기에 또 펀더멘탈 엔진이 꺼졌네. 그러면 또 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또 떨어지는 게 맞는 것이냐. 왜냐하면 또 하나 엔진이 있는데 이게 유동성 엔진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는 안 좋아도 지금은 안 좋아도 영원히 안 좋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좋아지겠지 라고 좀 기다려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현실이 너무 참혹하면 기다리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응급 처방으로 유동성을 풉니다. 마치 이제 사람이 병이 있는데 병이 있다고 병원에 가면 초기에는 어쨌든 다 대증적인 처방이라고 하죠. 나타난 증상에 따라 증상을 완화시키는, 왜냐하면 이게 아프니까 일단 진통제를 투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인데 펀더멘탈 엔진이 꺼졌다? 펀더멘탈 엔진을 지금 이거 빨리 켜라. 이렇게 근본적인 처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 엔진을 켜요. 어차피 엔진은 한 개만 돌아가면 되니까 굳이 지금 고장난 엔진 고치려고 비행기 추락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요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천천히
요쪽 엔진을 키웁니다. 유동성 엔진. 그게 이제 지난 3월 달에 미국과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급격하게 늘리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로 낮춰버리고 이런 걸 하면서 돈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렇게 돈이 많으면 좀 버틸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이제 내가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뭐 수술하고 뭐하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네? 근데 지금 당장 통증이 없으면 내가 그 근본적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뭐 내가 이제 그럴 수 있는 충분한 마음가짐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융시장은 펀더멘탈 엔진, 유동성 엔진을 보는데 지난 3월 달에 처음 주가가 폭락하고 할 때는 그때는 유동성 엔진이라는 게 없었죠. 급하게 막 중앙은행 금리 인하하고 급하게 뭐 저기 정부나 의회가 부양책을 마련하고 아직까지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더멘탈 엔진이 꺼지는 것 때문에 주가와 금리가 폭락을 했는데 이게 올라갈 때는 펀더멘탈도 펀더멘탈이지만 유동성 엔진을 확 켜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 엔진이 다시 작동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금융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그리고 사람들이 안정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금융시장 전반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 틀에서 벗어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년이라고 해서 갑자기 경제 펀더멘탈이 확 좋아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물론 뭐 지금 백신이 여러 나라에서 이제 접종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내년 2분기 정도, 2월 달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뭐 시차는 있겠습니다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게 뭐 집단 면역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만 웬만큼은 이제 어느 정도 바이러스 영향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는 게 아마 내년 여름 정도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여름부터 거의 뭐 집단 면역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 같고, 뭐 주요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내년 여름 가을 이후가 되면 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가 좋아지는 데까지도 또 시간이 또 걸릴 거예요. 정말로 경제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그렇게 본다면 펀더멘탈 엔진이 켜져서 기업이 이익을 내고 주가가 기업 이익이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주가 더 올라가자. 이렇게 펀더멘탈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움직이기에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근데 뭐 그거만 1년, 2년 더 기다려준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고 좋아질 수 있다고 확신만 있으면 그동안에 유동성 엔진은 끄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동성 엔진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걸 갖고 있느냐? 펀더멘탈은 경제 성장률, 기업 이익의 뭐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얼마다 이런 거. EPS 증가율이 얼마다. 그래서 뭐 PE가 얼마다 이런 걸로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데 그럼 유동성 엔진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꺼졌다, 이게 계속 켜져 있다라는 걸 판단하는 지표는 무엇인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이거는 펀더멘탈 엔진이기도 하지만 유동성 엔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정부가 경기 부양책 쓴다고 해서 그냥 그거 생산하세요 이렇게는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찍어서 돈을 주잖아요. 재난지원금을 주든 아니면 뭐 여기다가 뭐 공공사업, 공공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뿌리든 어쨌든 이것도 돈입니다. 경제학에서도 이제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어요. 정부가 쓰는 재정정책, 중앙은행이 쓰는 통화정책,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이거 똑같은 거다. 재정정책이라고 따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것도 돈을 찍는 거 아니냐. 통화정책이랑 똑같은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쓰는 재정정책이 펀더멘탈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여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유동성 기대, 계속 돈을 풀겠네. 요즘은 심지어 뭐 기본소득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뭐 현대통화 이론이라고 해서 MMT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 자체가 돈을 계속 푼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돈을 풀 것이다. 중앙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계속 돈을 풀 것이다. 중앙은행도 그렇죠. 금리를 제로로 낮춰놓고 뭐 계속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돈 푸는 거는 지금 조금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돈 풀면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국채를 사고 국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돈을 찍어서 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국채를 판 돈으로 현금을 받아서 그거를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안 하고 지금 전부 다 은행 예금에만 넣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 이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은행에 돈만 쌓여 있고 이 은행이 또 대출을 열심히 하느냐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돈 쓰는 거는 요즘 유동성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요즘에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달러화 약세라고 하는 현상이죠. 달러 약세. 요것도 유동성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왜 달러 약세가 중요하느냐? 제가 볼 때는 글로벌하게 움직이는 투자 자금의 한 7, 80%가 달러화 베이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MSCI라고 하는 지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60% 정도가 되는데 그 GDP로 따져보면 미국의 GDP는 전 세계 20% 정도 불과합니다. 하지만 움직이는 돈이 장부에 뭐라고 그러니까 결산할 때 무슨 통화를 기준으로 결산을 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 저는 이건 뭐 알려진 사실은 아닙니다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7, 80%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50%는 넘겠죠, 그죠? 미국 주식시장이 시가총액이 60%인데. 그리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외국하고 제3국하고 무역 거래할 때도 달러 베이스로 거래를 해요. 이렇게 따져보면 실제로 움직이는 돈이 7, 80%가 달러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달러가 약세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달러와 베이스로 갖고 있는 것보다 다른 통화로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생기겠죠. 내가 환차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를 어차피 달러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 다른 통화로 바꿔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결산 장부에서 달러로 표시하게 되면 값이 더 늘어난다고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 역세라고 하는 게 전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만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돈이 해외로 쫙 퍼져나가는 거죠. 그럼 미국의 돈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미국은 돈을 마구 퍼부어대고 있으니까 여기 이만큼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결코 바닥이 안 돼요. 화수분과 같은 것일 겁니다. 계속 이제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돈을 마구 풀고 그게 중앙은행이든 정부든 근데 그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든 뭐 하든 미국이 돈을 마구 풀고 거기다가 달러 약세까지만 해주면 그러면 전 세계 유동성이 풀려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앙은행 혼자서 유동성을 풀겠다고 덤벼드는 거는 그거는 지금 잘 안 통한다라는 것이죠. 잘 안 통하는데 미국의 연준이 돈을 마구 풀어내고 그리고 달러 약세가 되면 은행에 달러로 예금했던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돈 풀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게 은행에 그냥 예금으로 쌓이는데 이 은행 예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달러가 계속 약세인데 내가 은행 예금을 달러로 갖고 있는 게 필요할까? 다른 통화로 바꾸자. 이것만으로도 전 세계 돈이 풀려나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유동성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재정정책을 계속 쓸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왜냐하면 굉장히 통이 커요. 굉장히 통이 큽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의 1%, 우리나라가 GDP가 한 2천조가 좀 넘거든요. 2천조 원이 좀 넘는데 1%면 20조 원 정도가 되죠. 20조 원의 GDP의 1%인 20조 원을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GDP의 10%, 20%씩을 그냥 훅훅 써요. 훅 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미국의 GDP는 1년에 한 지금 22조 달러 정도가 될 거예요. 22조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2조 달러면 한 1% 정도가 되죠. 근데 이번에 쓰려고 내놓은 2조 달러면 10%입니다. 10%인데 이번에 쓰겠다고 지난주에 미국의 상원 하원이 합의를 한 게 거의 1조 달러거든요. 1조 달러. 거의 5%입니다. GDP 5%. 근데 대통령이 이게 모자란다고 더 내놔래요. 한 1조 달러 정도 더 쓰자. 2조 달러를
쓰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데가 미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는 달러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워낙 덩치가 커요. 통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을 미국의 재정 정책이 확 키우는 그런 효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펀더멘탈은 여러 가지를 봐요. 뭐 이 나라 저 나라 상황도 보고 산업도 뭐 지금 반도체가 좋을까 자동차가 좋을까 어느 게 경제 성장을 이끌까 한국의 내수는 어떤가 이런 많은 걸 보는데 유동성 엔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는 단순하게 봅니다. 단순하게 보는 것이죠. 미국을 보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경우에 금융시장 변수를 이야기할 때 미국 변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 이야기할 때도 미국 장단기 10년, 2년짜리 금리 차를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 재정이나 경기 부양책 이야기할 때도 뭐 화폐가 어떻다, 뭐 돈이 풀린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전부 다 미국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덩치가 커요. GDP로는 전 세계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움직이는 돈의 규모로 보게 되면,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GDP의 70%가 소비거든요. 근데 중국은 GDP가 미국의 한 70% 이상 따라왔다고 하지만 여기는 소비가 절반이 안 돼요. 그리고 수입해서 소비를 하는 게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돈을 풀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미국이 돈을 풀었다, 워낙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미국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볼 때는 지금은 세 가지를 본다. 원래는 두 가지죠.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 그리고 중앙은행이 야, 정부가 저렇게 돈 쓰면 냅두면 인플레이션 오겠네? 우리는 금리 좀 올리자.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유동성 증가 효과가 없겠죠. 근데 지금처럼 정부가 막 돈을 쓰는데 중앙은행이 돈 더 쓰겠다가 나와요. 이 유동성 효과가 확실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중앙은행이 별로 힘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돈 풀어놔봤자 은행 예금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부 재정과 달러화 약세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의 변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금융시장의 큰 악재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펀더멘탈의 엔진이 이게 언제 켜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고장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이죠. 유동성 엔진이 꺼지면 안 되겠죠. 근데 유동성 엔진이 혹시 꺼지게 된다면 지금의 금융시장 흐름은 방향을 확 바꿔버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게 1월 5일 날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공화당이 2석을 다 가져가 버리면 상원이 52대 48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민주당이 원하는 어떤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아마도 힘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이 유동성 엔진 꺼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박빙이라서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아직까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걸 한번 지켜보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상원에서 가령 뭐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2석을 다 차지했다 그러면 50대 50이 되고, 그러면 민주당의 부통령이 이게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원에서는 그러면 대규모 부양책을 계속 쓰겠네. 그러면 제가 볼 때 금융시장이 만세 뭐 유동성 계속 풀려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달러화죠. 달러화가 계속 약세를 가준다고 한다면 이것도 글로벌 금융시장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인데, 근데 사실 달러가 계속 가려고 해도 이게 변수가 있어요. 달러화가 약세로 가려고 그러면 다른 통화가 강세로 가야 되겠죠. 가령 유로화 같은 게 강세로 가야 되는데 유럽이 지금 저 상황이 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경제도 그렇고 이렇게 안 좋은데 유로화가 계속 강세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보면 주가의 움직임이 그렇게 상승적으로 쫙 가는 게 아니고 지난 한 2주 동안에 걸쳐 가지고는 횡보세가 좀 강한데, 제가 볼 때 조지아주의 결선 투표, 상원 결선 투표와 유럽의 상황이 좀 개선돼서 유로화가 강세로 가도 될 것 같은 상황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것 같습니다.